김정은 정말 자기만 알고 있는, 남들에게는 말 못하는 건강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불안하니까 어린 딸을 지금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예측 수명을 한 몇 년 전에 해놨던 게 그 당시에 이제 5, 6년 정도밖에 못 산다 뭐 이랬는데 그게 바로 내년입니다.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도 그날 표정을 보니까 오빠 왜 이래 이런 표정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30년 남짓 북한 전문 저널리스트로 또 연구자로서 일해왔고요. 북한을 한 50차례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간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김정은이 새벽 3, 4시에 병원 시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신이 주민들의 생활, 특히 의료라든가 보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챙기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 4시 이런 시각에 내가 이 병원을 방문했다 이런 거를 좀 드러내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내보낸 사진을 보면 일부러 병원 로비에 걸려있는 시계를 상당히 부각시켜요. 그리고 수술실이라든가 뭐 이런 데 돌아보는 것도 수술 장비라든가 이런 건 갖춰져 가지고 하나도 없는데 벽에 있는 시계에 뭐 4시 됐다 5시 됐다 이런 걸 보여주고요. 마지막에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헬기장 돌아보는 때는 시계는 없지만 동이 터오는 이런 모습을 이제 비춰줍니다. 그러면 적어도 김정은이 주민들이 보기에는 야 새벽 3시에 저 병원을 가가지고 해 뜰 때까지 6시 이때까지 3시간 4시간 우리 인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병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간부들을 데리고 저기를 갔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김정은이 잠이 안 왔겠죠. 새벽 잠이 뭐 없다고 북한도 얘기를 하고 주로 새벽에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밤잠을 잊고 인민을 위해 일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각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실제로도 김정은이 이 평양 종합병원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올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막 번지기 시작하던 2020년 3월에 평양에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병원을 하나 짓자 이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가서 첫 삽까지 떴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3월 달에 병원을 찾고 가면서 이 병원 오는 10월 달 노동당 창건 기념일 때까지 지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삼성병원이라든가 삼성의료원이나 세브란스 병원 이런 서울의 유수의 1, 2, 3 병원과 맞먹는 규모예요. 이런 큰 병원을 지으면서 7개월 만에 지으라? 될 턱이 없죠. 병원 건물도 건물이지만 안에 의료 장비라든가 이런 걸 채워놓고 시운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됐습니다. 이게 무려 5년을 끌다가 이제 완공이 되는 단계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밤 시간까지 들려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김정은의 수면장애를 보고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해외에서의 휴민트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특히 해외 정보기관과의 어떤 협조망을 통해서 북한이 정식 교역을 통해서 들어가는 물품 외에 북한 외교관들이나 상사 주재원 특히 보면 해외 서방국가 동남아나 유럽 지역에 보면 이거는 외교관이나 상사원이 아니라 김정은 일가가 필요한 물건들을 조달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약간 특수요원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가 물품 구매 내역 이런 것들을 그 현지의 정보기관들도 잘 파악을 하고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보 협력 차원에서 제공을 받아서 이런 수면제가 들어갔네, 이런 약품이 들어갔네, 또 과거에 뭐 있었지 않습니까? 아기용 유모차가 들어갔다, 또 고급 분유가 들어갔다, 이유식이 들어갔다 이러면 김씨 일가 중에서 누군가가 김여정이든 또 이설주건 누가 아니면 현송월일 수도 있죠. 아기를 낳았구나. 이제 아기를 유모차에 태울 나이가 됐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북한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감청을 통해서도 북한 내부의 인사들이 주고받는 아주 뭐 민감한 내용 군사사항이면은 비화폰을 쓴다거나 또 음어로 통신을 해서 잘 못 알아듣게 하겠지만 일상적인 대화 오가는 것들을 이제 감청을 해서 김정은의 어떤 근황 또 긴밀한 정보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면장애가 통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수면장애로 인해서 김정은이 통치에 영향을 받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화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뭐 보실 수 있겠지만은 그 매우 피곤한 표정으로 나타나서 정신을 못 차리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별
표정 없이 의자에 이렇게 몸 기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전날 무슨 파티를 하거나 과음을 하거나 이래서 상당히 좀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 어쩔 수 없이 걸을 수 없는 회의 자리니까 등장을 했구나, 이렇게 좀 추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김정은이 이제 정상적인 그 상태가 아닐 때 어떤 그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뭐 피로가 누적돼 가지고 정책 판단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 불면증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전형적으로 이 밤잠을 못 이룬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 뭐 고대 시대에도 보면은 자객들의 어떤 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자금성에 우리가 관광을 가봐도 그 앞에 있는 벽돌이나 이런 것들 땅을 파고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벽돌을 뭐 여러 겹으로 바닥을 다져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듯이 김정은도 아마 자기가 반대파에 의해서 숙청될 수 있는, 또 처형될 수 있는 이런 위기, 또 측근 중에 누가 정말 외부의 어떤 첩자 역할을 해가지고 제거될지도 모르는 부분, 또 가장 두려운 거는 미군의 어떤 특수전 전력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되거나 일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우려들, 우리로서는 뭐 아유 북한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하는 김정은 입장에서, 또 방어해야 되는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간부들도 새벽 업무에 동원된다는 분석이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반 간부들도 그렇지만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도 그날 표정을 보니까 뭐 아닌 밤중에 홍두깨 오빠 왜 이래 이런 표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자고 있는데 12시 이제 막 자려고 이렇게 하는데 다 씻고 자려고 그러는데 원수님께서 새벽 3시에 병원에 가실 예정입니다. 다들 집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말이 안 되죠. 물론 평양 뭐 좁고 교통 안 막히니까 금방 달려갈 수 있겠지만 이거 정말 뭐 밤잠을 못 자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김여정도 아마 짜증이 많이 났을 거예요. 간부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게 차라리 초저녁부터 오늘 밤 늦게 아니면 새벽에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해주면 모르지만 그날 상황 이런 표정들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다들 진짜 불려나온 것 같고 김정은이 뭐 비상을 걸어가지고 다 나온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허겁지겁 나와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보면은 사실은 간부들 입장에서는 좀 익숙한 패턴일 수도 있어요. 특히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시기에 보면 완전히 올빼미예요. 그래서 뭐 혁명 일화라고 북한에서는 많이 이제 이 우상화 선전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뭐 이런 게 있죠. 어느 노동당 부서의 일꾼이 간부가 김정일한테 직접 전화를 받은 거예요. 뭐 이런 서류를 가져와라. 우리 장군님은 이 밤 아직도 잠을 못 이루면서 인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뭐 그 일꾼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새벽에 한두 시까지 노동당 사무실에서 어떤 간부가 일하고 있었는데 깜빡 졸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시간 잘다가 딱 눈을 떠보니까 김정일이 어느새 다녀갔는지 자신의 잠바를, 김정일의 잠바를 벗어가지고 자기를 덮어주고 갔더라. 원수님, 장군님. 이런 게 이제 북한의 익숙한 레퍼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밤잠을 잊지 않고 인민을 위해서 애쓰는 지도자. 이런 것들을 좀 선전하기 위한 뭐 하나의 클리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간부들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건강 이상설이 북한 내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나도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겁니다. 김정은이 이제 우리 나이로 41살이에요. 사실 청년 지도자인데 자기에 대한 어떤 뭐 얼마 못 살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기도 하겠지만 내 체력이 이렇게밖에 안 돼, 외부에서 이렇게밖에 안 비춰져,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가족력 부분이라든가 김정은의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좀 심각합니다. 할아버지인 김일성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1994년에 82세에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인 김정일도 똑같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69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김정은은 지금 41살인데
벌써 15년 통치를 하고 있지만 집권 초인 30대 초에도 다리에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나온 적도 있어요. 아마 수술을 한 것 같고요. 최근에도 보면은 얼굴이 뭐 붉어진다거나 북한 내부에서는 잘 통제를 해서 그런 일이 없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갔을 때 보면은 숨을 뭐 제대로 쉬지도 못할 정도로 헐떡거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도 좀 연설을 할 때 보면 긴 문장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숨을 허덕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이 뺨에 난 약간 뭐 우담바라 핀 것처럼 이렇게 좀 한 0.5cm 정도 되는 이런 뾰루지 같은 게 있거든요. 처음에 그게 한 2, 3년 전에 등장했을 때 저거 왜 제거 안 하지 이랬어요. 근데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거 제거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보기 싫은데. 우리 쪽에 이제 피부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좀 여쭤봤더니 아마도 이게 제거하기 좀 힘든 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간단히 제거할 텐데 뭐 안면 쪽에 근육 어떤 신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김정은이 지금 이 뒷목 쪽이 많이 이렇게 접히면서 좀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바로 목 뒷부분이 이렇게 많이 부풀어서 나중에 큰 혹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는 뭐 김일성을 이렇게 혹부리 영감 뭐 이렇게 좀 비하하는 이런 김일성과 관련한 이런 사진이나 영상도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김정은의 건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뭐 이거는 좀 추정을 해보는 거지만 김정은이 왜 41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12살짜리 딸 주애를 내세워가지고 후계 작업을 저렇게 서두르고 있을까? 이것도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적어도 최소한 지금의 추세로 보면 20년은 통치할 수 있는데 그러면 김주애가 한 20살 넘어서 그때 해도 10년 넘게 후계 수업을 시킬 수 있는데 왜 10대인 지금일까? 이거는 다른 원인이 좀 안 찾아지는 상황이라면 김정은 정말 자기만 알고 있는 남들에게는 말 못하는 건강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불안하니까 어린 딸을 지금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수명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사실 김정은 건강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과거에 그 미국의 한 보험사가 수명 예측 프로그램을 내놓은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지금의 건강 상태라든가 가족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예측을 내놓은 게 있는데 김정은의 그 예측 수명을 한 몇 년 전에 해놨던 게 그 당시에 이제 5, 6년 정도밖에 못 산다 이 정도 건강 상태면 이랬는데 그게 바로 내년입니다. 그래서 야 이게 정말 김정은이 건강이 이렇게 심각하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고 뭐 내년에 죽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김정은의 건강을 여러 가지 이제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김정은의 건강 문제에 관심이 이제 지대하게 쏠리다 보니까 결국은 김정은이 러시아에 갔을 때도 그렇고 9월 달에 전승절 행사 때문에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도 자기가 거기서 뭐 배설하거나 아니면 땀을 닦건 뭐 휴지나 이런 것까지도 다 경호원들이 수거해 갔잖아요. 심지어 이제 뭐 그 조어대에 있는 갸오이타이의 그 영빈관에서 묵지 못한 게 뭐 홀대론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거기에서 묵지 못하고 북한 대사관에서 묵은 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배출물을 통해 가지고 자기 건강이 체크되는 거. 우리도 건강검진할 때 보면 여러 가지 그 제출하는 거를 통해서 건강을 이런 걸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또 한미 정보당국의 관심이 거기에 쏠릴 정도로 이런 김정은의 건강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김정은의 건강이 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두 가지 불안이죠. 김정은의 건강으로 인해서 김정은이 스스로 무너지느냐 아니면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크라이나전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이 분들의 어떤 좀 불만 이런 것들. 또 하나는 청년 세대들의 한류 영화 드라마에 대한 어떤 외부 사조가 이런 것 때문에 네팔에서 벌어졌듯이 SNS 차단하면서 네팔 사태에서 벌어졌던 어떤 청년들의 분노, 반발, 반정부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분위기가 김정은으로서는 불안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0일 노동당 창간 80주년 열병식에도 아주 특이한 부대가 하나 등장을 했어요. 군복을 입지도 않고 그냥 청색 무슨 경비병 같은 이런 옷들을 입고 나왔는데 다 군견을 한 마리씩
세퍼드 군견을 한 마리씩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뭐 특수부대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북한이 이걸 숨기지 않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안전특수기동대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회안전특수기동대? 약간 특공대 형식이죠. 그러니까 군부대가 아니라 우리의 경찰격인 북한 사회안전부 산하의 기동타격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한의 간판급 아나운서인 이춘희가 이 부대가 등장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도의 안전을 해치는 불순한 기도와 행위를 맹렬한 추격전으로 진압 소탕하는 부대다. 무자비한 타격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북한의 지금 반체제, 반김정은 이런 기류들이 번지고 네팔에서라든가 이런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쪽에서 지금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번지고 있으니까 노동당 80주년을 계기로 해서 체제 단속의 고삐 이런 것들을 좀 바짝 재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게 야, 저 북한 불안한 거 아니야?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꽁꽁 숨겨왔는데 이제는 그런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부대를 드러내서 너희들 꼼짝마, 정말 허튼 수작하면 무자비한 타격이 있을 거야 하고 경고를 하는 것 같고요. 김정은도 열병식에서는 아무 말 안 하고 지켜봤지만 사실 열병식 이틀 전에 노동당 창건 사적관이라는 데를 방문한 자리에서 당 권위에 훼손하는 행위를 색출 제거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게 있는데요. 당 권위가 뭡니까? 이게 북한에서 김정은을 지칭하거든요. 김정은 스스로 야 나한테 대드는 애들 좀 어떻게 좀 처리해 줄 수 없겠니? 하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군사 도발 뭐 이런 쪽의 행보로 나가는 부분이 가속화되겠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북한 체제를 단속하려는 이런 움직임, 뭐 숙청바람이 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공개된 화성 20형 ICBM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동안 북한이 공언을 했었죠. 화성 19형이 마지막 최종 병기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한 1년여 만에 화성 20이라는 또 최신형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화성 20은 그동안 북한의 공언과 달리 북한의 핵 그리고 그 투발 수단인 ICBM 개발이 끝없이 무한 욕망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화성 20형 같은 경우에는 신형 고체 엔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고체 연료를 통해서 많은 이제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의 정확도, 그 다음에 운항 능력, 사거리 이런 것들을 크게 늘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동체를 탄소 복합 섬유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무게를 늘림으로써 더 위력 있는 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고 사정거리를 늘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화성 20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나 뭐 이쪽뿐만 아니라 동부 뉴욕까지 포함하는 동부 지역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갖췄다. 사거리가 한 15,000km 정도 되니까 평양에서 발사할 경우 북한 미국 전역을 사정거리로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신무기를 공개하면서도 언급을 자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은 트럼프의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트럼프가 1월 달에 집권하면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 그러니까 핵 정식 보유 국가는 아니지만 핵 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이제 조금만 더 트럼프를 잘 구워 삶으면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비핵화 요구만 철회하면 북미회담에 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벨상, 내년 노벨상을 또 재도전하고 있는 트럼프의 마음을 지금 흔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춘 화성 20형을 선보이는 자리에서 노골적인 대남 위협을 한다? 워싱턴도 우리 사거리에 있다. 워싱턴이 핵 불바다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트럼프나 워싱턴 정가의 이 매파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자칫하면은 김정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동안에 공들여 온 것들이 모두 다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살짝 화성 20형을 열병식에 선보이는 수준, 그러지 않아도 다 해외나 미국 또 한국의 정보당국이 저거 화성 20형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 이런 거고요. 또 북한 조선중앙TV의
그 화면 열병식 중계 구성만 봐도 열병식 2시간 동안 진행되는 그 끝부분에 화성 20이 등장하는데, 이때 북한의 간판급 아나운서인 이춘희가 정말 열광을 하면서 우리의 최종 무기라고 이 화성 20형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김일성 광장에 모여있던 북한 주민들이 일제히 막 열광을 하면서 환호를 하면서 막 이렇게 흔들어 대죠. 물론 사전에 다 연습이 된, 고도로 기획된 이런 움직임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북한은 김정은의 육성으로 뭐 언급을 하기보다는 화성 20형의 존재 자체로서 대외 메시지를 발신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방중을 전후해서 김정은이 이 화성 20형에 각별한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는 탄소 섬유 복합 연구소에 가가지고 동체를 가볍게 만드는 이런 연구 상황을 지켜봤고요. 중국 전승절에서 다녀와서는 또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또 참관을 했어요. 이미 화성 20형 김정은이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거 다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김정은으로서는 굳이 내가 뭐 얘기해야 알아듣겠어? 그냥 이렇게 내비치면 넌지시 내비치기만 해도 화성 20형 무서운 건 너희들이 좀 알아줘야 될걸?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공개 시점이 중국 전승절 이후였는데 의도된 타이밍이었나요? 김정은으로서는 9월 3일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지고 중국이 그동안 만들어온 첨단 무기라든가 뭐 스텔스 전투기라든가 드론이라든가 또 뭐 항공모함이 직접 등장하진 않았지만 각종 영상을 통해 가지고 보면서 상당히 좀 부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나도 저런 것들을 얼마 있다 좀 선보일 거야 해가지고, 사실 열병식 내내 보면은 중국의 어떤 그런 전승절 열병식을 많이 좀 본딴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북한 TV가 중국 전승절 그 준비 상황을 방영한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왜 중국이 그 발 높이라든가 병사들의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줄을 이렇게 띄워놓고 거기다 발 높이를 맞추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 똑같은 장면이 이번에 노동당 창건 열병식에서도 북한 TV에서 북한도 그렇게 훈련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마 김정은은 중국 또 러시아 이런 든든한 뒷배 푸틴과 시진핑 형님을 배경 삼아서 자기도 군사 대국인 모습, 이런 것들을 결국 노동당 80주년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려고 했고요. 전승절 중국 방문을 하면서 노동당 퍼레이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한 달 뒤였으니까요. 이런 아마 그 기본 구도를 많이 참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비핵화 압박이 북한 전략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북한은 지난 30년 동안 이 핵개발로 인한 대북 제재 압박, 또 비핵화, 또 핵 포기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이게 사실 북한 정치 체제, 그리고 북한의 어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지도자뿐만 아니라 체제 전반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가 다 여기서 여기서 발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어요. 김일성도 1994년 8월에 사망을 했는데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죽었어요. 갑자기. 근데 그 며칠 전 회의에서 보면 김일성이 아주 한탄을 합니다. 카터 대통령이 나한테 와서 대북 제재, 뭐 핵 포기 이런 거 얘기했는데, 내가 카터한테 얘기했다. 미국이 제재하려면 해라. 우리는 얼마든지 끄떡없이 견딜 수 있다. 뭐 이렇게 간부들 앞에서 허풍을 떨었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되면서 결국은 손쓸 사이 없이 죽음을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똑같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김정일도 마찬가지였죠. 대북 압박이나 제재 때문에 뭐 은행 금융거래라든가 이런 전산망 이런 게 다 막혔었어요. 그래서 정말 현금 보따리를 싸들고 다니면서 교역을 하고 관련된 대외 활동을 해야 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김정일도 결국은 이제 핵 개발의 중간 단계에서 북한이 2006년 첫 핵실험을 하고 두 번의 핵실험을 하는데 이제 김정일이 관여를 했는데, 대북 압박이나 이런 것들, 그때는 또 초기였으니까 미국의 압박이 더 심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사실 김정은이 여러 가지 핵 보유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치고 있고, 또 핵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다는 이런 판단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전략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요, 이 비핵화 안칙,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비핵화가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는 뭐 비핵화를 할 것 같은 제스처 이런 것들로만 대응을 하다가 이제는 보면은 제재 해제를 위해서 또 북미 협상을 위해서 이제 비핵화 더 이상 우리한테 요구하지 마라. 핵을 가진 북한 이거를 좀 인정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인정한다는 게 가능성 있는 이야기일까요? 북한이 지금 단계에서는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응할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북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핵을 보유하게 됐다 이런 논리를 펴왔고요. 그 다음에 핵무력 완성을 통해서 이거를 헌법에까지 핵국가라고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 좀 웃기는 게 지금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나보고 위헌을 하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불법적인 방법 국제사회의 룰 또 주민들에 대한 어떤 생존 경제 이런 것까지 포기하면서 핵을 완성해 놓고 결국은 그걸 핵국가라는 걸 자기가 북한 헌법에다가 담아버리더니 이제 와가지고는 헌법에 담았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정말 날강도 같은 논리를 펴고 있는데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이 핵 포기라는 이런 부분을 선택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북미 간의 협상이라든가 또 북한의 어떤 대외 문제 또 추가적인 어떤 핵 도발이나 ICBM 도발과 관련한 국제사회 제재나 어떤 협의 또 유엔에서의 어떤 논의 과정에서 보면 아마도 북한의 이 비핵화 부분 이런 부분을 둘러싸고 북한이 수용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아마 많은 분쟁들 또 갈등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화성 20형은 협상용 카드일까요? 실전 배치용 무기일까요? 그동안 우리는 북한이 어떤 신형 무기 체계나 핵이나 미사일 내놓으면 상당히 이 부분이 이제 좀 협상용이라는 쪽으로 많이 관측을 해왔었어요. 그렇지만 북한은 결국은 처음에는 협상용이래 가지고 마치 협상이 잘 되면 포기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실전 배치형의 무기로 완성을 시켰습니다. 핵도 그랬고요. 미사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처음 대포동 미사일 뭐 이런 것들 쐈을 때 미국을 향해서 연간 5억 달러만 보상해주면 우리가 이 미사일로 얻는 수익이라든가 미사일 포기에 대한 어떤 대가로 충분하겠다. 그 정도 해달라. 이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는 모라토리엄 협상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핵을 위한 어떤 비핵화 협상이나 미사일 모라토리엄 모두 지금 그게 의미 있었다고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이런 상황이죠. 북한은 지금 좀 급합니다. 사실은 김정은이가 지금 41살인데 뭔지 모르지만 앞으로 뭐 10년 이러면서 또 어린 딸 12살밖에 안 된 김주애를 내세워서 자신의 후계 체제까지 굳히려고 그러는 이런 좀 석연치 않은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결국은 저는 이 화성 20형 ICBM도 양산 단계로 여러 만들어서 이러는 단계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열병식에 나온 이 화성 20형은 뭐냐? 이거는 아직 형태만 갖춘 깡통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캐니스터 이 틀 속에 거대한 금속 틀 속에 지금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그 실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북한이 대형 ICBM을 들고 나올 때 그 국제 군사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거 모형으로 좀 만든 것 같다. 배선이라든가 구조 자체가 이상하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지금도 이제 완성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결국은 북한은 위성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다시 엄청난 열과 압력을 견뎌내면서 재진입하는 이런 기술을 완성할 것 같고요. 지금은 고각 발사 거의 수직으로 쏘아 올려가지고 여러 가지 운항 상태만 살피는 이런 부분이지만 북한 내에서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뭐 시험 사격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마도 국제사회가 뭐 주목하고 여러 가지 반발을 하겠지만 태평양 공해상으로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는 이런 실사격 시험 발사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안보의 위협적인 무기일까요? 화성 20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국을 사거리로 하기에는 너무 그 규모라든가 사정거리가 이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지금 위협되는 이번 열병식에 등장한 신무기는 화성 11마라고 이름 붙여진 극초음속 미사일이거든요. 화성 11이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군이 북한의 지원을 받아서 쓰고 있는 KN-23 평양판 이스칸데르라 그러는 이런 미사일 체계였는데요. 여기에다 탄두부에 날개를 달고 이래가지고
화성 11형 마형으로 이제 이걸 좀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마하, 그러니까 음속의 한 5배 이상의 초음속으로 이제 운항을 해서 사실 요격이 어렵죠. 그러니까 또 마지막 종말 단계에서 갑자기 하늘로 치솟는 풀업 기동을 하거나 땅으로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종말 단계에서 저층 방어의 어떤 요격이 어렵게 만든 이런 측면도 있고, 화성 11마 같은 경우엔 사거리도 한 800km 정도로 해서 한반도 전역을 타겟으로 하는 이런 무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보는 차고 넘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검증되고 제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조금 더 검증된 정보와 북한 지식을 통해서 팩트 체킹된 이런 정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